페이스트리는 윌리 원카를 흉내내는 무능하고 겁 많은 루저로서 인기를 얻고 언젠가 요리계의 제왕이 되겠다는 희망으로 설탕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의 헬스키친 라이브 방송 중 조각상이 그에게 떨어지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귀족의 아들로 환생했는데 취미로 돌을 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카세롤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영감을 얻어 마을의 지도자이자 농부가 되는 꿈을 쫓아 외국으로 이주한 모두들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하지만 그곳 땅은 그의 전 여자친구의 질보다 더 건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한 유머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농장을 일구었습니다. 페이스트리가 자라면서 카세롤은 그에게 검 사용법을 가르쳤지만 그 무능한 겁쟁이는 결코 그것을 마스터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과자에 대한 몽상에 빠져 가족의 실망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런 연습 중 하나에서 카세롤의 신데렐라 조력자 퓨얼이 나타나서 페이스트리의 원의 조언 덕분에 콩 수확이 제법 잘 되었다는 소식에 페이스트리는 그걸로 얼마나 많은 간식을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자신보다 농사를 더 잘 짓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반면에 퓨얼은 인근 리테시 카운티에서 제압할 수 없었던 도둑대가 그들의 마을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곳은 도둑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페이스트리는 그들이 가난한 자신의 마을에 도착하면 힘들게 키운 농작물을 모두 파괴하고 이미 빈털터리인 그들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 걱정합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퓨얼은 산적들이 그들의 마을에 도착하는데 2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추산하고 카세롤은 이러한 잠재적인 전개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한 곳에 인력을 모아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공격받기 전에 그는 또한 그들이 리텟이 백작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곧 혼쭐이 날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체면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무능한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수도 두 사람이 이 공격으로 파산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동안 페이스트리는 이 공격이 그들의 모든 밀 농작물을 망치고 실제 초콜릿 공장을 재건하는 자신의 꿈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딜레마에 격분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과자를 만들어서 말이죠. 최대한 많은 과자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퓨얼은 페이스트리의 분노를 눈치채고 그의 타고난 마법을 조기에 각성시켜 그를 트럼프 카드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카세롤은 아들을 속죄양으로 삼는 데 동의하며 세기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중에 그는 아내 아그네스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어머니 본능이 발동하여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지만 카세롤이 충분히 가스라이팅을 하자 그녀의 내면의 오타쿠가 깨어나고 그녀는 페이스트리를 크로스드레싱의 천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장의 천국으로 그녀가 페이스트리의 완벽한 변신을 시켜주고 그의 귀여운 모습에 열광하는 동안 페이스트리는 자신을 5명의 누나와 완전한 괴짜 어머니에게 맡긴 운명을 저주합니다. 미친년 어머니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 취미를 즐긴다. 나중에 파스트리가 친구들 루미와 마크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캐서롤은 자신의 저예산 이동 계획을 이용해 아들을 수도로 순간 이동시킨다. 거기서 파스트리는 자신이 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과일과 설탕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폐허처럼 가난한 자기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 말이다. 마법 각성 의식이 끝나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사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파스트리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사과에 눈독을 들이지만 그 사과가 이 세계에서는 본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들이 희귀 과일에 관심을 보이자 캐서롤은 망상에 빠져 아들이 사실 정치 천재가 아닐까 생각하는 반면 파스트리는 집으로 돌아가면 만들 수 있는 온갖 사과 디저트를 상상하며 가족의 실망감이라는 타이틀에 손쉽게 부응한다. 나중에 두 사람은 마침내 의식교회에 도착하고 마약을 매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상한 남자가 그들을 맞이하며 유명한 빈곤 귀족이 마법 각성 의식을 치르러 자신의 교회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의 외아들의 성례식. 그는 그 의식에 참여하기로 하고 페스트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꽉 조이는 벨트를 채운다. 그런 다음 수상한 음료를 먹이고 어둡고 텅 빈 방에 그를 남겨둔다. 며칠이 지나고 카세롤은 그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그늘진 교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두운 방에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겪는 공포 때문에 정신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언급하며 그의 고통을 더한다. 하지만 페스트리는 바보같이도 잘 견뎌낸다. 마침내 그는 시간을 내어 시장에서 사온 사과로 어떤 종류의 과자를 만들지 상상하고 어떻게 결국 이 판타지 랜드를 그의
파워 암핑아크가 끝날 무렵 디저트랜드로 만들지 상상한다. 그러자 그는 잠이 들고 깨어났을 때 카세롤의 못생긴 얼굴이 구운 치즈케이크를 든 섹시한 여자 대신 그를 맞이한다. 비록 실망했지만 페스트리는 그의 마법. 보유량이 너무 방대해서 나타나는데 이틀이나 걸렸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또 다른 의식을 치르고 마침내 자신이 어떤 종류의 마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 드물고 망가진 복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페이스트리는 마침내 운명의 수호를 직접 경험하는 반면 캐서롤은 자신의 빈약한 엉덩이와 파산한 마을이 마침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후에 교황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캐서롤은 은하가 가득 든 주머니로 자신의 탐욕스러운 입을 막으려 하지만 그 돈을 나중에 부족하다고 여기며 페이스트리의 전설적인 능력을 음치처럼 노래하겠다고 맹세한다. 곧 한편 캐서롤은 페이스트리에게 사과가 가득 든 주머니를 사주고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사과를 함께 나누며 집으로 돌아갈 때 아그네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집으로 돌아갈 때 며칠 후 홈랜더를 흉내낸 무리들이 근처 마을을 파괴하며 먹을 여자와 고기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자 그들의 바보 같은 지도자는 캐서롤의 마을로 가자고 제안하는데 그곳이 둘 다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둘 다. 한편 퓨얼이 이 소식을 캐서롤에게 전하자 둘 다 똥을 쌀 뻔했다. 캐서롤은 산적들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나서 서둘러 대비책을 세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캐서롤은 자신의 신복인 우편 배달부에게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대비를 서두르도록 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세 마을 중 두 마을의 식수에 진흙을 채우고 곡식을 안전한 곳에 저장하여 산적들이 도착했을 때 굶주리게 만들고 병력을 한 마을에 집중시키려 합니다. 캐서롤은 그곳에서 겁쟁이와 패배자들로 이루어진 그의 군대, 심지어 파스트리까지 포함하여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파스트리는 머리를 조금만 써도 아버지의 소위 장난감 병정들이 곧 닥칠 위협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나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깡마른 부하들이 나타나 파스트리에게 아첨하며 승진을 보장받으려고 그의 신발을 핥습니다. 하지만 설탕 중독자인 파스트리는 그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로 하고 그들에게 물건을 수집하라고 합니다. 썩은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돌을 최대한 많이 줍는 것뿐이라서 바보 다람쥐들은 곧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쓰레기를 줍는 동안 마크는 딜룰루 같은 놈이라고 자칭하며 자신이 페이스트리보다 훨씬 힘이 세다고 자칭 여자친구 루미에게 잘 보이려고 큰 소리친다. 하지만 루미는 페이스트리를 칭찬하며 마크를 무시하고 그가 쓸모없는 조연이라고 말한다. 그때 그들의 싸움은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에 끊기고 루미는 환각을 본다며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마크는 그녀를 잡고 MC에게 달려가 그의 플로담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파트타임 켈빈 클라인 모델처럼 생긴 마크의 아버지는 즉시 마을 문을 닫는다. 하지만 모든 야간 경비병들은 겁쟁이답게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때 캐서롤이 나타나 설득하여 그들이 겁먹지 않도록 한다. 겁쟁이 녀석들아. 이어서 퓨얼은 이 약골들을 밤새도록 쉬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산적들이 새벽에 공격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말이죠. 그는 그들이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고 마법의 눈도 없으니 햇빛을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카세롤은 그들의 꼬르륵거리는 배와 텅 빈 주머니 때문에 배고픈 늑대처럼 자정에도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그들은 그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에게 의지하는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카세롤은 희생적인 영웅이 되어 퓨어를 끌고 개판으로 들어가고 페스트리는 마침내 그들의 부재 중에 큰 보스가 되어 마치 기업의 흡혈귀처럼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조연으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기습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말이죠. 그는 적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불붙은 화살을 쏘아 그 오만한 놈을 연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루미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한편 퓨얼은 3학년 때 배운 백기견을 이용해 앞에 있는 산적들과 카세롤을 엑스레이로 찍어보지만 그들이 돈 없는 허접한 놈들이 아니라 프로급 도둑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두목은 셜록 홈즈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걸 말하며 어리석은 부하들에게 적이 일부러 자신들의 본거지로 유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세롤은 첫 공격을 가해 많은 부하들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반격 대신 두목은 자신의 기본적인 전투 계획에 매달립니다. 카세롤이 탄약이 떨어져 마을로 돌아가자 남은 산적들이 바싹 뒤쫓습니다. 남은 산적들이 카세롤을 바싹 뒤쫓습니다.
남은 산적들이 따라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체드의 계획이었습니다. 멍청한 산적들이 마을 가까이 오자 페이스트리의 초등학교 수준 전술로 준비된 불화살에 맞아 격퇴당합니다. 페이스트리의 초등학생 수준의 전투 전략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페이스트리는 유아 부대를 이용해 산적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데 극적인 설정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덕분에 훈련된 잔혹한 범죄자 절반 이상을 쓸어버립니다. 이건 두목 마음에 안 들었고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단검으로 몇몇 겁쟁이들과 바보 같은 대머리의 만류에도 마을로 뛰어들었죠. 그러고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며 자신이 진짜 두목임을 보여주죠. 결국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 더욱 밑바닥까지 내려가고요. 짜증나는 꼬맹이들은 이제 징징거림과 신음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두목이 아이들을 거의 베려는 순간 페이스트리가 마법의 힘을 사용해서 가로막았습니다. 산적은 페이스트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이용해 그를 인질로 삼았고 페이스트리는 복제 마법으로 한 남자의 화상 흉터의 고통을 다른 도둑들에게 반사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굉장히 강했던 녀석이 마크가 빈머리에 돌을 던져 끝장내고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 아기처럼 울부짖었죠.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마보이 부상 소식이 전해지자 아그네스는 흥분해서 난리를 치지만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진정됩니다. 한편 건강한 페스트리는 마을에 나이스킹이 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며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줍니다. 한편 캐서롤은 돈이 없어 감옥에 갈 형편이 안 되자 헛간의 도둑들을 가두고 리테시 카운트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뱅이들이 체면을 세우고 배상금을 주게 하려는 겁니다. 보상. 그는 이후 형편없는 예산에서 쥐꼬리만 한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일당으로 나눠주는데 마크와 루미는 헌옷과 유통기한 지난 곡식 한 봉지를 받고 감동합니다. 헌옷 몇 벌하고 유통기한 지난 곡식 한 자루를 받게 될 거예요. 페스트리의 도움으로 둘은 마크의 집으로 이것을 가져가 자랑하고 그는 최고의 형제상과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집안의 영웅이 된 그는 루미의 집으로 가는데 할아버지의 냄새나는 수염이 그들을 맞이하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술자리가 너무 심심했어. 술에 취한 페스트리는 당뇨병에 걸릴 여정을 상상하며 루미와 마크는 몰래 나가서 임시 감옥 창고로 향하며 이제는 말 그대로 영웅이 된 도둑들을 만나려 하지만 그들의 인맥카드는 바로 거절당해. 하지만 마크는 나중에 자신의 더러운 수법을 이용해 교도관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몰래 둘 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어제 비참해진 깡패들을 비웃지만 마크의 중고 검이 두목의 주의를 끌어 그는 그것이 어제까지 자신의 것이었다고 밝히고 마크의 탐욕스러운 성향을 멀리서 맞자 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해. 루미가 그 수상한 남자가 얼마나 의심스러운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의 신생 최고의 힘을 얻는 지름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발로 도둑에게 고환을 차여 그는 즉시 풀려나 자신의 검을 잡아 루미의 여자 카드도 이 사탄주의자에게는 통하지 않고 그는 그녀를 찌르지 마크를 인질로 삼아 도망치기 전에 큰 보스가 도망치는 것을 본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도망치기 직전에 쓸모없는 겁쟁이들이라고 부르며 도난당한 말을 타고 달아납니다. 페이스트리에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는 급히 루미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안전을 확인한 후 말을 탄 도둑을 쫓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주인공 특권을 이용해서 깡패와 무승부를 강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전에 숲에 설치해 놓았던 함정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카세롤에게 전해지고 그는 즉시 그의 말썽꾸러기 아이를 구하러 나서지만 정치 이야기와 도망친 범죄자가 그들의 훌륭한 이미지를 더럽힐 것이라는 얘기를 늘어놓는 연료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한편 마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로 도둑에게 맞서는데 놀랍게도 쥐덫에 걸리게 하면서 성공합니다. 도둑이 제압되자 페이스트리는 완벽한 타이밍의 닌자 기술을 선보이며 그 자리에 도착해 그에게 검을 겨눕니다. 결투가 시작되자 페이스트리는 도망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깨닫고 하지만 친구를 버릴 수 없다는 진부한 말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합니다. 그의 빈약한 엉덩이를 위해서 몇 시간 후 퓨얼은 숲에서 페이스트리를 찾지만 그의
부러진 것만 발견합니다. 페이스트리가 죽었다고 생각한 신데렐라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페이스트리가 무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카세롤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자기가 설명해도 낮은 IQ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설명을 하더라도 말이죠. 결국 그는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카세롤의 순간이동 마법을 복제하는 마법을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카세롤의 순간이동 마법을 말이죠. 질투심 많은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꼼수를 다시는 특히 전장에서 아무 앞에서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나중에 그는 쓸모없는 부하들에게 주변의 모든 금광 캐는 여자들이 그의 압도적인 능력에 대한 소식이 새어나가면 페이스트리를 전쟁 무기로 이용하려고 할 거라고 말한다. 그의 능력이 다음 날 마크가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하는 동안 페이스트리는 나타나 루미가 죽어가지 않으니 이제 루미를 방문하자고 제안한다. 죽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지만 마크는 대신 울기 시작하며 루미를 거의 죽게 만들 뻔한 것에 대해 자책한다. 죽게 만들 뻔했다고. 마크의 극적인 울음에 극도로 지친 페이스트리는 그에게 어린애처럼 울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말 루미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남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그를 루미의 집으로 끌고 간다.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남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중에 그를 루미의 집으로 끌고 간다. 집으로. 페이스트리는 끼어들지 않겠다며 혼자서 주방에 숨어 그의 진정한 사랑인 디저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주방에 숨어서 그의 진정한 사랑인 디저트와 함께 그가 인생의 레몬을 달콤한 레몬 파이와 사과 파이로 만들고 있는 동안 마크는 루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며 그녀가 여전히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묻는다. 그녀에게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그녀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파스트리가 달콤한 파이를 들고 전문가처럼 나타나 둘에게 한 조각씩 나눠준다. 그들은 부상과 실패를 잊고 파스트리는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한다. 어떤 사과를 사용하면 어떤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는 마크가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 군대에 여전히 마크를 영입하겠다고 말하고 마크는 면접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 바로 그때 루미의 아버지가 나타나 공유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루미에게 추한 흉터를 남긴 마크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한다. 흉터. 루미는 자신에게 가슴이 없다는 것을 알고 흔쾌히 동의하고 마크는 당황해서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진다. 멜론을 먹는 동안 마크는 부끄러워서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중에 모두 함께 사과 파이를 즐기면서 파스트리는 자신이 당뇨병 랜드를 만드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한다. 그가 다음 날 아침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하지만 카세롤이 불평하면서 회사 위기가 페스트리의 꿈을 다시 덮쳤습니다. 텅 빈 통장과 생활 재기를 위한 자금 부족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퓨얼은 그들의 악명 높은 사기꾼 이미지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고통을 더욱 키웠습니다. 널리 알려진 전설적인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친 도둑 두목을 저주하자 페스트리는 자신의 부모님이나 아내의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편없음은 끔찍한 지도자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님이 아그네스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효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그네스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님의 연애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카세롤은 자신이 아그네스와 도망쳤고 그녀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을 무능한 남자에게 빼앗겼다고 자랑했습니다. 무능한 남자에게 다 뺏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두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은 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서로에게 추파를 던지며 그는 자신이 승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바퀴 역할. 어쨌든 그 둘의 뇌세포 2개가 필요하니까 그는 남아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구걸한다.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루미는 사과 파이 사업을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페스트리는 그 아이디어에 홀딱 반하지만 사과 살 돈도 없이 거짓골을 벗어나야 한다. 사과 살 돈이 없어. 마크는 마법을 가르치라고 제안하지만 페스트리는 봉급도 안 나오는 멍청이들한테 마법을 가르칠 바에는 아니다. 루미는 마크를 불장난하다 자기 몸에 불 붙일 놈이라고 부르며 기름을 붓고 페스트리는 둘의 싸움에 질려버린다. 싸움에 질렸어. 다음으로 복제 마법을 이용해서 타투이스트가 되라고 제안한다. 그 아이디어는 실제로 그를 흥미롭게 한다. 다음 큰 이모 밴드가 되겠다며 신이 난 마크와 루미는 미래의 문신 디자인을 스케치하지만 루미는 마크의 엉망인 그림 실력을 놀린다. 그리고 그가 그린 못생긴 용. 열받았어. 자신의 용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녀에게 말하지만
페스트리가 끼어들어 주문을 사용해 스케치를 그들의 손에 복사합니다. 둘 다 문신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즉시 반하고 루미는 만약 시도한다면 스케치 외에 다른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마침내 페스트리의 멍청한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는 루미를 천재라고 부르며 즉시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는 재빨리 부모님께 달려가 캐서롤에게 자신이 어떻게 순간이동을 사용하여 페스트리의 여동생 조세핀을 무도회와 파티에 데려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부유한 남자를 남편으로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런 초능력 해킹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지 묻고 아그네스는 분명히 여행에 엄청난 돈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때 페스트리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복제를 사용하여 초상화를 그립니다. 애그니스의 제안으로 그들은 이 초상화들을 귀족들에게 싸게 팔아서 결혼을 주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캐서롤은 머리가 나빠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아들의 돈으로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는 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돈으로 말이죠. 한편 애그니스는 파스트리에게 자신의 잔주름을 덜 보이게 포토샵으로 수정해달라고 부탁했고 파스트리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멋진 무기를 장착하고 캐서롤과 파스트리는 리테시 카운티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빈털터리 신세와 비참한 현실을 만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말이죠. 바로 캐서롤이 그녀를 몰아붙이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관심을 파스트리에게 돌렸고 파스트리는 그녀의 끔찍한 염색 머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끔찍한 염색 머리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차 테이블에 앉았고 파스트리는 예전 세상에서 좋아했던 모든 디저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카세롤은 그저 백작 부인에게 아첨하려고 엉터리 칭찬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만 페이스트리는 이 엉성한 저녁 식사가 자신의 고급스러운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녀를 감명시키고 싶어하는 백작 부인은 당황합니다. 카세롤이 농업과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자 백작 부인은 집중력을 잃습니다. 그가 늘 하는 버릇입니다. 마침내 리테시의 주의를 끌자 페이스트리에게 모든 공을 돌립니다.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아들의 도움 없이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페이스트리는 며칠 전에 산적들이 와서 그들의 수고의 결실을 모두 파괴했고 은근히 백작 부인에게 자신이 그들을 왕실 군대에 넘겨 산적들의 출처를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의 출처를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리테시는 그게 자신의 백작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백작 부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여전히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군대의 무능함을 증명하라고 도전합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평생을 카세롤은 즉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리테시 문장이 새겨진 칼을 한 도적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해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증거를 제시합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그녀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흥정 끝에 파스트리는 150골드를 받아냅니다. 그 거래는 그를 완전히 만족시켰지만 카세롤이 자신의 변변차는 성공을 파스트리 덕분이라고 말한 것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백작 부인을 격분시킵니다. 나중에 계략의 여왕이 파스트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그가 왜 그들이 제공한 차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묻자 파스트리는 자꾸만 함께 나온 쿠키가 너무 달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미래 카세롤은 그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자 머리를 쥐어박으며 그 아름다운 여성에게 사과합니다. 그녀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파스트리 역시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서 사과하는데 백작 부인은 곧 그 그림에 푹 빠져듭니다. 다음 날 카세롤은 공작의 저택으로 또 다른 출장을 갑니다. 손자의 성년식을 기념하여 캐틀색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마치 아가씨처럼 생긴 그의 손자 스콜은 에스프레소 몇백 샷을 마신 듯 흥분한 채 카세롤에게 말을 더듬으며 인사합니다. 캐틀색은 그에게 바지를 풀라고 말하며 사실상 카세롤의 용감한 이야기들을 숭배한다고 말하며 새롭게 얻은 유명세에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의 지위에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나자 캐틀색은 마침내 페스트리의 하찮은 존재에 주목하는데 그의 필사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습니다. 사실 그의 손자가 페스트리 앞에서 겁먹자 캐틀색은 거의 페스트리를 얻는 대가로 그를 입양 보낼 뻔했습니다. 한편 그 아첨꾼은 거대한 멜론을 가진 섹시한 미녀의 그림을 그리며 새로 배운 마법을 선보이며 공작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새로 배운 마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냄새나는 늙은이가 너무 흥분하기 전에 페스트리는 그것이 군 지휘관 허버트가 스콜에게 보낸 선물, 그의 딸의 초상화,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 보낸 거라고. 그 이유는
그의 영토가 끊임없는 전쟁 위협에 둘러싸여 있어 딸 페트라가 저택을 떠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야. 대저택. 반면 스콜은 이 모든 말을 거의 듣지도 않아. 여자를 본 적 없는 순결한 놈이 너희들 멍청이들처럼 첫눈에 반해서 다음 달에 방문하겠다고 즉시 승낙해. 한편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리석음에 짜증이 나 두 집안의 결혼을, 반면에 손자의 어리석음에 짜증이 나면서 어떻게 그런 자기는 원치 않는 일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손자의 계획을 막기 위해 캐틀색은 여행 경비와 현재 바닥난 계좌 잔고를 언급하며 제안을 거절하려 하지만 캐서롤이 무료로 자기 차를 태워주겠다고 자원해.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화를 내자 페스트리는 그에게 아부를 해. 허버트가 자신과의 가족 관계를 이용해 캐틀색의 강력한 군대를 이용 주변의 위협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상대를 위협하려 합니다. 칭찬에 목마른 그는 즉시 칭찬에 넘어가 관객들에게 곧 손자와 함께 허버트의 집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나중에 교활한 임무를 성공한 후 파스트리는 파티에서 놀고 있는데 스콜이 나타나 페트라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특히 멍청한 년은 자신이 좋아하는 달콤한 쿠키와 그가 어떻게 쿠키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 떠들기 시작하자 스콜은 그가 자신의 질문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페트라의 초상화를 수정하여 음모를 강화하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파스트리는 눈을 굴립니다. 더 섹시하게. 그날 저녁 퓨얼은 캐서롤의 관대함에 아부하며 봉급 인상을 요청하지만 파스트리가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놈은 그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캐틀색 가문으로부터 온 것이고 휴버트로부터 페트라와 스콜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덕분에 중매쟁이 역할을 한 카세롤에 주는 꽤 많은 돈을 받게 되었어. 돈 말이야. 페이스트리는 드디어 항상 사고 싶었던 귀한 사과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카세롤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페트라가 고향에서 수도로 갈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해. 고향에서 수도까지 말이야. 그녀의 멍청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과 거의 다 사이가 안 좋거든. 그래서 그들이 페트라를 해칠지도 몰라. 아버지에게 안갚음하려고 퓨얼은 자기 마법으로 페트라를 이동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카세롤은 그러려면 수도에 병사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 그 말을 듣고 퓨얼은 이를 거절하자고 하는데 카세롤은 바로 이 일을 안 하면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벌 기회는 없을 거라고 설명해. 평생 동안 다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일을 안 하면 말이야. 페이스트리도 그에게 동의하는데 그도 당뇨병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니까 땅을 사려고 두뇌 세포 2개를 쥐어짜며 상황을 고민하던 그는 페트라를 마법 각성식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데려가 성당에 이틀 동안 가두어 둔 채 펜지 왕자와의 약혼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기막힌 계획을 세운다. 카세롤은 바보라서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없기에 즉시 동의하고 페이스트리는 이 아이디어를 상금에서 훔친 돈에 대한 지렛대로 삼으려고 몰래 빠져나가려 한다. 훔친 상금에 대한 지렛대 삼으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일에는 완전히 멍청하지만 돈 문제에는 장난치지 않고 그가 주문한 사과와 설탕을 알게 되자 똑똑한 녀석의 엉덩이를 즉시 때린다. 다음 날 아버지와 아들은 페트라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후베르크 저택으로 향하는데 페이스트리는 이번에는 한 명의 악당이 아니라 두 명의 악당과 씨름하게 될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페트라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매력적인 여자는 파스트리에게서 더 많은 맛있는 견과류 쿠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즉시 아첨하기 시작한다. 달콤하고 고소한 쿠키 말이다. 하지만 이 바보는 밀가루 품질에 대해 떠들어대며 그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마차 안으로 들어가자 파스트리는 날카로운 상둥이 여동생 네코리스에게 운을 시험해보지만 그녀는 그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페트라는 뺨을 맞고 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특히 계획이 전무한 그녀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우울한 여는 페트라가 파스트리의 떠들썩한 말을 무시했을 때만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만 괴로워한다. 페트라가 그의 잔소리를 무시했을 때 말이다. 곧 캐서롤과 후베르크도 마차에 올라 교회로 향하고 그 뒤를 이어 제이슨 본을 흉내내는 무리들이 나타나 이번 세기 최고의 반전을 만들려고 기다린다. 세기의 반전을. 하지만 캐서롤이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멀리서 그들의 역겨운 냄새를 맡고 그들에게 혼쭐을 낸다.
한 깡패가 그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위기에 처한 숙녀들 앞에 나타난다. 페이스트리가 그에게 누가 최고인지 보여주고 훔신 두들겨 패려고만 했어요. 모두 혼쭐이 난 후에 그룹은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레코리스에 매달리는 여자는 스콜과 자고 싶어 안달난 페트라에게 버려집니다. 스콜. 하지만 페이스트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매력 제로로 그녀를 괴롭히는데 그 바보 여자는 그에게 홀딱 반해버립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그가 자기 언니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질투심 많은 그 여자는 전에 그를 무시한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는 그를 더 잘 대해주기로 합니다. 이제부터. 나중에 그룹은 어두컴컴한 곳으로 가서 순식간에 그들을 이 지역 교회에서 수도의 교회로 순간이동시키는 마법을 행합니다. 한편 마이클 잭슨이 필름 끊긴 것처럼 생긴 어떤 흉내쟁이가 돈에 눈먼 괴짜들을 불러 여자를 납치하라고 10개의 금화를 제안합니다. 이 백수는 몰락한 아미르 가문의 수장이며 자신의 부하에게 캐들색 가문과의 약혼이 발표되기 전에 페트라를 납치하라고 합니다. 통통한 마리오는 꼬맹이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러 나선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전 공작이 왜 그렇게 귀족 신분을 되찾으려고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의 귀족 신분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이유를 마리오는 저 짜증나는 멍청이가 캐들색 가문을 망신 주려고 상속녀의 신부를 납치하거나 납치한 신부와 결혼해서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후 귀족 신분을 되찾으려는 거라고 설명한다. 어느 쪽이든 그가 신경 쓰는 건 돈뿐이라서 그는 그냥 일을 진행한다. 어쨌든 그가 신경 쓰는 건 돈뿐이니까 그는 일을 한다. 교회로 돌아온 페트라는 관심을 받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며 투덜거린다. 며칠 동안 스콜의 초상화에 열광하며 그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불평한다. 며칠 동안이나 제과는 자신의 중매 실력을 자랑하며 디저트를 만드는 것과 비교한다. 그러다 아버지가 그의 몽상에서 깨우며 일터에 있다고 일깨워준다. 퓨얼이 돌아온 후 캐서롤은 페트라는 성소에 있을 테니 니코리스를 손님방으로 데려가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고 제과에게 설명하고 퓨얼은 그에게 이제 내가 질 때가 왔다고 놀린다. 손님방으로 데려가 편안하게 해주라고 말하고 퓨얼은 그에게 이제 내가 질 때가 왔다고 놀린다. 그의 순결을 뺏고 카세롤은 순진한 아들의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을 가득 채운 것에 대해 그를 질책합니다. 더러운 생각들 말이죠. 순진한 아들은 부잣집 딸을 데리고 객실로 가고 하지만 그의 모든 계획은 변비에 걸린 그녀의 하녀가 해방꾼이 되면서 물거품이 됩니다. 한편 마약쟁이 마이클 잭슨은 와인을 마시며 가축 성교의 끝을 상상하고 페트라는 의식이 끝나면 아버지와 함께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의식이 끝나면 말이죠. 반면 파스트리는 나이코리스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못생긴 여자를 떼어내려고 핑계를 대지만 그들의 발밑에 마법 구멍이 나타나고 파스트리와 나이코리스는 그 구멍으로 떨어집니다. 둘 다 말이죠. 카세롤이 방에 영웅적으로 등장하거나 건방진 하녀가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퓨얼은 마법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그에게 가축 성교 집안에 이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한 후 카세롤은 구멍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그 구멍으로 말이죠. 자신의 황금알을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는 듯이 곧 페스트리는 어둡고 음침한 방에서 묶여있는 니코리스 옆에서 눈을 떴고 두 사람이 누구의 사디스트적인 전의에 휘말린 건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범인이 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고 페스트리는 그에게 왜 자신들을 납치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납치범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페스트리는 혼자 남겨져서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자신을 납치할 정도가 된 건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이 니코리스를 노리고 있음을 깨달았고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잘못된 행동 하나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의심을 확인하듯 악당 마리오는 그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자신의 부하에게 그들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캐서롤이 끝없는 구멍을 빠져나온 끝에 니코리스도 눈을 떴고 페스트리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드디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트리의 어리석은 동료는 곧바로 그녀의 기대를 깨고 그들이 납치당했으며 자신이 함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막강한 설정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뚫을 수 없는 설정 방어막 말이다. 마리오의 형편없는 조수는 곧 산산조각 날 텐데 괜히 강한 척하지 말라고 페이스트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설탕 중독자는 이 녀석이 아마 큰 소리만 치는 녀석일 거라고 생각하며 뚱뚱한 마리오만이 마법을 쓸 수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면서 그는 공경에 처한 마마보이 역할을 하며 악어 눈물을 흘린다. 그 대가로 그들을 위해 200골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고귀한 아이라고 멍청이를 속이기 위해서다. 200골드 이상을 말이다.
그의 탐욕스러운 귀가 쫑긋하고 그는 페이스트리에게 허풍을 떨지 말라고 경고한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납치범도 귀족이라면 협상을 통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당한 금액을 말이다. 와너비 갱스터는 일그러진 얼굴로 페이스트리의 의심을 확인시켜주고 페이스트리는 이 납치 사건 배후에 아미르 공작이 있다고 추론한다. 그의 지방골과 10년 전 소아의 불륜으로 미루어 볼 때 약 10년 전 일입니다. 이 사실을 무능한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그는 자신의 옷에 새겨서 보냅니다. 그에게 한편 카세롤은 니코리스의 형편없는 아버지가 다른 딸을 이용해 소의 성기를 할느라 바빠서 구출할 병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두의 실망 속에 카세롤의 고통을 더하는 것은 무능한 하녀가 그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페이스트리의 실종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른팔에게 닥치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바로 그때 페이스트리의 리본이 날아오고 아미르의 겁쟁이 짓이 이 모든 일의 원흉임을 알게 된 카세롤은 수도로 연료를 수송하고 혼자 페이스트리를 구하러 갑니다. 혼자서. 한편 악당 마리오가 돌아옵니다. 잘못된 여동생을 납치하도록 쏘가 넘어간 것에 분노하며 니코리스를 거의 두들겨 패려고 합니다. 하지만 페스트리는 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역할을 자처하며 그 대신 매를 맞는다. 그가 쓰러지자 어리석은 납치범은 니코리스를 끝장내려고 칼을 뽑지만 니코리스는 눈물의 힘으로 페스트리를 소환하고 납치범에게 자신의 여자에게 다시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궁지에 몰린 그는 페스트리가 자신의 부하를 제압하고 공격을 방해할 만큼 강한지 계산한다.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한 겁쟁이는 도망치려 하지만 카세롤이 그의 탈출로를 막아선다. 그는 도움을 청하려 달려든다. 그의 아버지가 합류하자 페스트리는 악당 마리오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마리오는 비웃으며 자신의 쓸모없는 특기를 이용해 또 다른 구멍을 파고 그곳을 통해 도망친다. 구멍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힘든 방법으로 깨달은 후 실망한 페스트리는 아버지이자 미래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재회한다. 퓨얼이 또 다른 약골 둘을 데리고 나타나 페스트리의 혼란 속에 놈들 중 하나가 니코리스를 잡아서 데려가는데 그녀를 무책임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후에 퓨얼은 그들이 아미르를 잡았다고 밝히고 카세롤은 그 남자가 20년 전에 적에게 정보를 넘긴 군사 스파이로 밝혀져 자기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20년 전에 적에게 정보를 넘긴 군사 스파이로 밝혀져 자기를 박탈당했습니다. 군사 스파이로 적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 캐틀 섹스 부하들이 나타나 카세롤에게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는 퓨얼에게 떠넘기고 페스트리와 함께 도망친 깡패를 찾으러 갑니다.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는 가여운 퓨얼에게 떠넘기고 페스트리와 함께 도망친 깡패를 찾으러 갑니다. 곧이어 그들이 허름한 저택으로 돌아가자 페스트리는 마침내 험프티 덤프티가 그 장소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 마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험프티 덤프티는 그 장소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 마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깡패 복장을 한 약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그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초라한 깡패가 같은 방에 있자 깡패는 페스트리가 자신의 어리석은 계획을 간파한 것을 칭찬하고 검을 뽑아 그를 끝장내려 합니다. 페스트리가 자신의 어리석은 계획을 간파한 것을 칭찬하고 검을 뽑아 제거하려 합니다. 둘 다 그를 위해 일을 훨씬 쉽게 하기 위해 페이스트리는 1대1 대결을 자처합니다. 시합을 악당 마리오는 씩 웃으며 그에게 덤벼들어 한 방에 끝내려 하지만 그의 칼이 두 동강 납니다. 페이스트리가 이 최악의 인간을 후려칠 때 카세롤이 그를 붙잡고 페이스트리에게 그의 어리석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은 하늘에 감사하며 이 셜록 덕후가 상대의 칼에 금을 가게 해서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달 후 스콜과 페트라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결혼식에 페이스트리가 참석하여 듀크 캐틀색에게 납치범들에게 소녀의 외모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리코리스의 납치를 사주하여 아미르 가문의 부활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제거하려 했는지 묻습니다. 듀크는 이를 부인하지만 그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임이 드러납니다. 전체 상황에 비록 듀크가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는 이 전체 상황의 진짜 쥐새끼로 드러납니다. 전체 상황에. 그리고 페스트리는 그가 정보를 허버트 공작에게 실수로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후
그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이걸 이용합니다. 이 정보를 허버트 공작에게 실수로 알리겠다고 위협한 후 말이죠. 속은 바보는 욕설을 퍼붓다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돕기로 동의합니다. 교활하고 음모를 꾸미는 페스트리의 엉덩이를 보세요. 그때 웃음거리 아버지인 허버트 공작이 나타나서 페스트리에게 자신의 뒤처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바보에게 관심 있는 여자가 있냐고 묻고 중년 남자가 자신의 존재하지 않는 연애, 생활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게 만듭니다. 생활 말이죠. 소름이 돋은 그는 페스트리가 자신은 아직 너무 어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공작은 다른 여자가 나타나 그를 빼앗기 전에 리코리스와 약혼하라고 제안합니다.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 그를 채가기 전에 말이죠. 다른 어른들은 모두 두 번째 당황스러움에 속으로 죽어가는 동안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페스트리의 성향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휴버트는 그의 딸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 거냐고 묻고 파스트리는 자신의 멜론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언급하려 하지만 두 번째 삶을 지키기 위해 침묵한다. 그의 두 번째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탐욕스러운 그의 아버지조차도 이 제안에 동의하고 캐틀색 또한 파스트리의 순식간에 업보를 즐기려고 가세하며 인간성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게 만든다.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 결국 나이코리스까지 그에게 인사를 하러 나타나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파스트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에게 즉시 반하게 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소식이 스콜과 페트라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언젠가 그와 셋이서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그는 불안하게 그 제안을 거절한다. 결국 이러한 아첨에 지친 파스트리는 저녁에 고독을 즐기지만 나이코리스가 그것마저 망쳐놓는다. 그것마저도 나이코리스가 망쳐놓는다. 관심 갈구하는 그 여자는 파스트리가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건 아닌지 묻고 파스트리는 자신이 만족한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안도하며 그를 그의 사랑하는 달콤한 쿠키로 설득하려 하지만 페이스트리는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좋은 남편인 그는 그것을 모두 먹어치우고 칭찬까지 합니다. 그녀는 마음으로부터 미소 짓습니다. 해가 지고 그의 요리 실패작을 더 먹으면서 페이스트리는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파티가 끝나자 캐서롤은 그의 최악의 악몽에 직면하여 젤리 다리로 애그니스 앞에 서서 그들의 가족에 새로운 딸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예쁘고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애그니스는 오해해서 캐서롤이 뒤에서 부잣집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지만 그가 페이스트리의 약혼을 언급하자 자신의 오해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워하며 얼굴을 부립니다. 애그니스가 또 다른 딸을 꾸미고 속일 생각에 열광하는 것을 모른 채 캐서롤은 페이스트리와 함께 도망치기로 합니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리테 씨는 페스트리의 약혼 소식을 듣고 그를 잃어버려 자신을 태우고 팬 서비스까지 하면서까지 그저 평범한 여자에게 그를 빼앗긴 것에 정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몸을 정리하면서 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후버크 가문의 딸이며 교활한 폭스 후버크가 페스트리의 많은 재능을 이용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시녀는 그녀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테 씨가 페스트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카세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설명하기 전까지는요. 황량한 땅을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페스트리가 그의 무기고의 플롯 아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땅은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후버크가 멀리서 이것을 눈치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후버크는 멀리서 이것을 감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계적인 위협은 착취한 새로운 물품들을 기뻐합니다. 소 납치범들을 협박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늘 배고픈 친구들이 나타나지만 그가 상자에 숨겨놓은 것은 사과 파이가 아니라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미는 그에게 나무 파이를 먹일 계획이냐고 묻지만 나무가 심을 거라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가 마침내 당뇨병을 얻겠다는 꿈에서 벗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꿀벌을 유인하고 꿀을 생산하고 싶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이를 지지하지만 페이스트리는 아직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토가 사하라 사막보다 더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직업을 바꾸어 저수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마치 산간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캐서롤과 퓨얼은 올해 저축한 돈을 세어봅니다. 20년 동안 세계적인 실패자로 살다가 겨우 조금 이익을 남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고의 실패자로 말이죠. 캐서롤은 하늘이 내린 아들에게 이 축복을 칭찬하며 자신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자신처럼 쓸모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
준 퓨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말을 들은 퓨얼은 새로운 마을이 아직 개발 중이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축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의 카페인 과다 몸에 더욱 스트레스를 주려는 듯 그는 그에게 소위 자신의 축복이 범죄 동료들과 함께 새 마을로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카세롤은 자신이 페이스트리를 만든 날을 저주하며 문제아는 머리카락이 있는 사이타마가 되어 악당 마리오의 마법을 따라 산에 구멍을 냅니다. 마리오의 마법을 따라서요. 원펀치맨 변신이 그의 흥분에 이르자 페이스트리는 산을 샌드백 사마 펀치를 날리다가 결국 저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나중에 비가 오면 이 도랑에 물이 고여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그 나무들이 물을 다시 채워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는 몽상에 빠져 얼마나 빨리 자신의 설탕 땅을 건설할지 상상하지만 마크가 그의 꿈을 깨고 화가 난 카세롤이 불법 복제한 치도리로 그의 엉덩이를 태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법 복제한 치도리로요. 동시에 플롯대포 여왕은 아무도 빵을 훔쳐도 체포되지 않을 만큼 어리고 딸이 없을 만큼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지. 점점 더 많은 차를 마시며 취해가자 나이트는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며칠 후 페이스트리가 새로운 마을을 위한 수로를 만들고 최고의 스타가 된 후에 그에게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의 여동생은 그것이 그의 약혼녀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희망에 부풀지만 나이트의 필체를 보고 당황합니다. 그녀는 그를 차 파티에 초대하며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는 나중에 거만한 엉덩이를 집으로 가져와 헛소리에 기름을 붓고 그의 유목민이 다시 수도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대신 퓨얼에게 이상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자마자 캐서롤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에게 감옥에 갈 여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를 부유하게 만들 여자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약혼녀처럼요. 나이코리스가 갑자기 나타나자 페이스트리는 캐서롤에게서 그녀가 그들과 잠시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복숭아를 따먹을 수 있을지. 니코리스는 그에게 묘한 눈빛을 보냈고 그 때문에 그의 몸이 간지러워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페이스트리의 약혼녀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루미는 페이스트리를 휘어잡고 있는 나이 들고 성숙하며 풍만한 여자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현실과는 정반대로. 한편 그 패배자는 그녀를 자신의 비밀 장소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그의 침실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과자를 굽는 부엌이었다. 한편 휴버트의 부하가 그의 딸을 카세롤에 가난한 마을로 보낸 이유를 물었다. 페이스트리와 공식적으로 약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교활한 음모가는 페이스트리에게 접근하려는 그녀의 수작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를 이 은폐 작전에 초대했고 차 파티를 열었다. 게다가 그는 이웃과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루데라트 가족, 그는 남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보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니코리스는 파스트리의 부엌에서 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귀찮게 굴지만 그가 백작 부인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설탕이 설탕인지 사과가 사과인지 어리석은 질문을 한 후에 니코리스는 그가 사과 1kg도 살 형편이 안 될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과 용돈까지 써서 자신이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을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게 합니다. 만져보지도 않을 여자요. 나중에 파스트리가 설탕 시럽을 다 만들고 쟁반에 펴 바르자 니코리스는 왜 그렇게 행복하게 그것을 바르고 자신의 다리가 아닌 그것을 바르는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시럽이 굳자 파스트리는 초등학교 수준의 미술 실력을 보여주며 그 안에 모양을 만들고 니코리스에게는 보잘것없는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토끼를 보여줍니다. 모든 공경에 처한 숙녀처럼 최소한의 것에도 만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트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행복하게 집중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끌리는 걸 어쩔 수 없네요. 집중하는 모습에. 반면에 파스트리는 나이코리스와 함께 어른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기를 거부하는데 문 뒤에서 프로 스파이 놀이를 하는 그의 어머니, 여동생, 친구들은 그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녀석 때문에 자고 싶은 절호의 기회를 말이죠. 반면 파스트리는 나이코리스가 빨 수 있도록 사탕 사과를 준비하는데 아직 그녀가 그의 가지를 맛보기엔 너무 이르니까요. 그의 가지를 맛보기엔 너무 이르죠. 그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파스트리는 친구들을 불러 시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감시해왔는지 알게 돼요. 시식을 하려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감시해왔는지 알게 되었죠. 오랫동안 조세핀과 아그네스는 즉시 현장에서 도망치고 마크와 루미는 파스트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골은 그들이 사과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며칠 후 D-데이가 오고 파스트리는 자신이 어떻게 구할지 상상하는데 리테시의 값비싼 가구들을 모두 팔아 침체된 경제를 니코리스의 변비 걸린 하녀가 그에게 니코리스의 지루한 엉덩이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설교한다. 과자와 돈보다 말이다. 하지만 역효과를 불러 그는 리테시의 매혹적인 초상화를 보며 왜 그녀가 이걸 대놓고 전시했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백작 부인의 신복이 파스트리에게 다가와 인사하며 은근한 협박을 한다. 제발 조심하라는 식으로.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오늘 그가 할 일이라고는 새로운 사업 홍보뿐이었으니까 그는 니코리스의 귀족 신분을 이용해 필요한 관심을 모두 얻고 자신의 단단한 캔디가 가득 찬 병을 자랑한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적 없는 어리석은 귀족들은 순식간에 넘어가고 전에 그 알파남인 줄 알았던 신복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설탕에 취하자 파스트리는 그들에게 뇌물을 주며 설탕 제품에 세금을 낮춰달라고 한다. 대신 이 캔디들을 무료로 받는 조건으로. 하지만 리테시가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나 그의 계획을 망쳐놓는다. 글래머러스한 그녀는 순식간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질투심에 찬 니코리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경고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남자에게서 떨어지라고. 하지만 그녀의 남자는 그 매력적인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가 단둘이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받자마자 따라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페스트리는 그녀가 얼마나 방어적인지 언급했고 리테시는 마법사 옆에 있는 연약한 여자라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스트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풍만한 몸매를 가졌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냥 넘기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단 것을 좋아하는 취약점을 이용해 그녀의 마음을 얻은 후 리테시는 설탕과 꿀 같은 과자 재료를 마을에서 재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그럴 수 있을 리 없다고 리테시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성공할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가 해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교활한 여자는 그의 밝은 미래를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을 돕겠다고 약속하며 파스트리의 바보 같은 년이 더욱더 고마워하게 만들었다. 한편 파스트리가 마을의 화제가 되자 니코리스는 질투심을 느끼며 자신의 편집증적인 망상 속에서 그가 리테시만큼 핫한 여자랑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한다. 자신의 평평한 정의 인생관과는 대조적으로 사회 불안감이 밀려오자 니코리스는 홀을 나와 자신의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간다. 한편 그는 사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꿈을 꾸며 리테시에게 니코리스와 그녀를 납치범으로부터 구출했던 일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그가 니코리스를 사랑하는지 궁금해하고 파스트리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지지만 너무 겁이 많아서 고백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녀에게 기회가 되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파스트리를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가슴을 그의 등에 밀착시키며 그가 니코리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적이 없는 파스트리는 모든 자신감을 잃고 마침내 넘어가려는 순간 니코리스가 그들을 발견하고 리테시의 더러운 계략은 순식간에 성공한다. 자신의 기회를 망쳤다는 걸 깨달은 페이스트리는 돈을 벌고 상처받아 도망치는 니코리스를 뒤쫓는다. 니코리스의 거만한 하녀는 페이스트리가 어떻게 저런 엄청난 미녀를 별 볼 일 없는 자신으로 차지했는지 묻지만 그는 그 할망구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니코리스를 쫓는다. 정원에서 혼자 오는 그녀를 발견하고 사과하려 하지만 그녀는 가스라이팅 당한 여자처럼 자신이 그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투덜거리며 그가 리테시의 매력적인 자산을 자신보다 선택한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납작한 가슴을 가진 자신을 그녀는 계속 울면서 자신을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언니와 비교하며 더욱 힘들어하지만 페이스트리는 말로 설득하며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마치 방금 전 다른 여자와 껴안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부탁하고 바보 같은 그답게 라이코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 주기 위해 파스트리는 모두가 그의 침몰하는 연애 생활을 걱정하는 동안 집으로 순간이동한다. 잠시 후 그는 돌아오고 라이코리스가 그가 꽃다발을 꺼낼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 그는 또 다른 사탕 사과를 가지고 나타나
작은 하트를 새겨 넣어 그녀만을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미 그의 설탕 집착에 지친 그녀는 포기하고 한 입 베어 물고 부엌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이를 본 파스트리는 사탕. 사과를 사랑의 사과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그는 이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았다고 설명한다. 마치 그녀가 설탕으로 코팅된 사과와 설탕으로 코팅된 사랑에 대한 허튼 소리가 바람을 용서하기에 충분한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파스트리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한다. 이 리즈 신에게 굴복한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간식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파스트리가 그의 차례를 잡고 이야기의 전개를 더욱 진행시키려는 순간 건방진 하녀가 그들의 길을 막고 니코리스를 데려가 버려서 새로운 신입 니콜로의 회사에 혼자 남게 됩니다. 페이스트리는 그가 자신의 여자 킬러 인격에 대해 놀리자 당황하고 결국에는 그의 이류 수산호를 발동시켜 소문이 새어나가면 쥐꼬리만 한 월급에다 업무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니콜로를 위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페이스트리는 즉시 어머니에게 공격을 받는데 어머니는 그가 니코리스의 귀족 같은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놀립니다. 니코리스가 나타나자 잠시 그를 놓아주지만 수다쟁이 엄마는 그가 문자 그대로의 티파티에서 많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을 거라고 깨닫고는 그를 잡고 도망칩니다. 어머니가 그를 탈탈 털어놓고 난 후 퓨얼은 또 다른 차 한 잔으로 그를 회복시켜주고 페이스트리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탕을 배송하기 위해 특급 포장지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리테시가 그의 부유한 귀족이 되는 길을 방해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테시가 이 소식을 듣자 그녀는 히스테리컬한 짜증을 내며 그것에 대해 징징거립니다. 그녀가 어린애들을 좋아한다는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녀의 쓸모없는 조언자는 그녀의 최근 결혼 제안서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10살짜리 아이들이 보낸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 신처럼 생긴 휴버트의 조언자는 그에게 루테르옷의 3만 대군과 페트라와 스콜의 결혼식이 치러지기 전에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카틸섹스가 그들을 돕지 않도록 확실히 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워질지 깨달았어요. 겁 많은 그는 카틸섹스의 도움을 간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한편 페스트리는 끝없는 이익을 세면서 퓨얼에게 과자와 사진을 팔아본 돈으로 염소 100마리를 사서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어 디저트의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업그레이드할 거라고요. 퓨얼은 그들이 몇 년 전에 염소를 들여왔지만 척박한 땅에 풀이 다 떨어져 버렸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염소들을 위한 풀이 다 떨어졌던 걸 말이에요. 하지만 페스트리는 자신만만하게 이제 저수지를 만들었으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 저장소를 만들었으니까요. 사실 그는 그들의 시야를 넓히고 닭과 소까지 들여오고 싶어합니다. 어리석은 조언자는 그가 닭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지 궁금해하며 단지 페이스트리가 그에게 감히 그의 소중한 닭들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들이 달걀을 위해 필요하고 달걀은 케이크와 커스터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이 쓸모없는 남자를 또 다른 시식 세션으로 끌고 가서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종류의 비건 과일 시럽을 보여주는데 퓨얼은 지나치게 달다고 생각하며 페이스트리가 그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그는 마크와 루미를 또 다른 무급 노동 세션에 고용하여 이 시럽을 더 많이 추출할 주수기를 준비합니다. 니코리스가 나타나 그들을 괴롭히고 루미는 막대기 머리에 손을 뻗으려고 애쓰는 동안 마크는 그녀가 너무 무겁다고 체형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신경을 건드리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며 모두 넘어지면서 주스 손잡이가 부러집니다. 이 실패 후 니코리스는 자기 생각을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와인잔은 기계 같은 걸로 파스트리가 즉시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디어. 그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또 다른 자신의 이상한 취미를 부탁하는데 아버지를 만나자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마침내 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후베르튼의 이웃인 빌어먹을 약탈자들이 며칠 안에 군대를 보내 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파스트리를 겁에 질리게 합니다. 며칠 후 파스트리가 수상한 흰크림을 만들고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팬서비스 운동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시간 동안 크림을 만드는 것이 근육을 키우는 비밀스러운 새로운 방법인지 추측합니다. 파스트리는 씩 웃으며 신이 내린 그의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크림을 만드는 것이 근육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의 당뇨병 식단도 마찬가지인데
단백질이 전혀 없습니다. 단백질. 이에 캐서롤은 화가 나서 그에게 건강을 제대로 챙기라고 말합니다. 한편 루터아웃의 군대는 그의 텐트 주변에 모여 전략을 세웁니다. 휴버트가 3만 대군이라는 주장을 얼마나 허황된 소리로 여겼을지 상상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캐델색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거겠죠. 장군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캐델색이 자기 뒷수습에 지쳐서 거절했거나 휴버트가 너무 자만해서 요청조차 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루테로는 자존심을 지키고 고작 10,000명의 군대를 혼자 막아야 하는 그를 보아 후자라고 추측해요. 그러는 와중에 한 병사가 스콜이 현재 휴버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자 그는 마치 파트타임 악마라도 된 양씩 웃었어요. 마치 악마처럼요. 한편 페스트리는 완벽한 주부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습하는 동안 니코리스는 부엌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접근하려고. 모든 전쟁은 사람들이 페스트리처럼 단 것을 좋아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 이유는 모두가 당뇨병과 싸우느라 서로 헐뜯을 시간이 없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그는 즉시 마음이 흔들렸고 페스트리는 자신에게 보상으로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염소들이 배달되자마자 치즈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의 모든 꿈은 염소들이 다른 사기꾼에게 훔쳐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사기꾼은 마치 염소들을 다 먹어치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 염소들을 다 먹어치운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사기꾼에게 훔쳐갔어요. 상인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페이스트리의 염소를 팔았다고 설명했어요. 페이스트리의 염소들을 그에게 팔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어요. 카세롤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페이스트리는 참을 수 없어서 그 멍청이에게 따지러 바로 나섰지만 카세롤이 남작이 그의 염소를 훔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저택으로 가서 울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리면서 막았어요. 그의 초라한 엉덩이를 질질 끌고 저택으로 가서 울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반면에 퓨얼은 그의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해서 허버트의 군대의 증원군으로 참여하여 보급품 우선순위 목록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남작으로부터 염소를 되찾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작에게서 염소를 되찾자고 제안했어요. 카세롤도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페이스트리는 너무 고무되어서 슈퍼사이야인이 되도록 그들의 군대가 출발하자 마크는 자기도 가고 싶다고 투덜거렸고 루미는 그를 약골 쓸모없는 놈이라고 부르며 모두를 끌어내릴 거라고 말했다. 반면 나이코리스는 페이스트리가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 속상해했지만 사과하며 소중한 염소들을 그녀의 납작한 엉덩이보다 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납작한 엉덩이보다. 한편 스콜은 페트라의 초상화와 나중에 그녀의 무지개 같은 모습에 열광하며 최고의 엄청난 팬심 기록을 세웠다. 그때 허버트가 그들을 보고 스콜의 여심 킬러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놀리며 그들의 즐거운 가족 시간은 그리스 신이 난입하여 허버트에게 다가오는 루데라우 군대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망쳐졌다. 군대.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그 수가 1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의 군대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고 스콜에게 마침내 남자가 되어 그의 부대 중 하나를 이끌고 최전선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저 겁쟁이는 전장을 밟아본 적이 없어서 바지에 오줌을 쌀 뻔했지만 페트라에게 군대를 움직이는 위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깨닫고는 승낙했지. 그 남자 말이야. 한편 교활한 상어 이빨 놈은 후버크와 캐델레스크를 스콜이 전장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를 공격해서 갈라놓을 계획이었어. 동시에 스콜은 구찌 모델처럼 차려입고 전장으로 향했고 페트라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지. 몇 시간 후 페이스트리와 캐서롤은 허버트 저택에 도착했고 그의 전투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캐서롤은 적의 진영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멍청이라서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어. 페이스트리는 메카의 힘을 이용해서 마법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적들이 공격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지. 이것은 캐서롤이 만약 자신이 책략가였다면 적의 특히 선봉대에 여러 차례 매복 공격을 가하기 위해 소규모 부대를 사용했을 거라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그때 허버트는 자신의 엉터리 전투 감지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스콜을 완벽한 매복 지점으로 무심코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카세롤과 페스트리는 즉시 그의 약하고 초라한 존재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한편 스콜이 적진으로 돌격하는 순간 루드라우트의 군대가 그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스콜은 자신이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명령을 구하자 그는 결국 후퇴하라고 명령하지만 그 선택지가 이미 늦었고
그의 유일한 선택은 싸우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힘으로 돌격하기 직전 카세롤과 그의 부하들이 전장을 초토화시키고 페스트리가 스콜이 눈물을 터뜨리기 직전에 나타나 그를 구합니다. 그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말이죠. 전투가 끝나고 스콜이 구출된 후 그는 페스트리와 손을 맞잡고 운명의 연인처럼 감사를 표하지만 자신 때문에 죽은 모든 병사들을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한편 루더라우스는 허버트가 카세롤 같은 전투 짐승을 길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패배를 씁쓸하게 받아들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교활한 허버트가 카세롤 같은 전투 짐승을 길들였다는 것을 알고서 반면 스콜이 집으로 돌아오자 허버트는 자신이 실수로 딸을 과부로 만들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파스트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다. 딸을 과부로 만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파스트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다. 허버트와 그의 아버지는 스콜이 전장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 거짓말을 했지만 스콜은 자신이 형편없는 겁쟁이였다는 것을 알기에 휴식을 취하러 자리를 떴다. 머리를 식히러. 바로 그때 걱정으로 가득 찬 페트라가 나타났지만 스콜은 패배의 무게에 짓눌려 혼자 있고 싶다며 그녀를 밀어냈다. 스콜은 패배의 무게에 짓눌린 채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를 밀어냈다. 그의 몰락에 페트라는 그가 자신을 열렬히 좋아하는 것 외에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걱정했고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며 스콜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카세롤은 파스트리에게 과거 마크의 우울증을 치료해준 적이 있다며 스콜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물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페트라조차도 거대한 공성포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납작한 엉덩이로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니코리스의 말이 떠오르자 그는 깨닫는다. 달콤한 것들이 암캐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리고는 또 다른 요리 걸작을 만들기 시작한다. 곧 휴버트가 성대한 파티를 열고 스콜은 그걸 내내 뚱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동안 페이스트리는 반죽을 준비하고 사과에 버터를 발라 완벽한 디저트를 만든다. 마누라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보며 캐서롤은 그를 북돋아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에 자랑스러워하도록 하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떠올린다. 바로 그때 페이스트리가 나타나 스콜의 이미 불안한 엉덩이에 소금을 뿌리며 바보 같은 장인어른에게 아부한다. 하지만 페이스트리가 타르타탱을 공개하고 스콜에게 접시를 건네주며 이 요리가 무엇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설명하자 그는 자신의 하찮음을 잊는다. 그의 세계적인 실패, 스콜이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이 요리가 실패한 버전의 애플파이였다고 설명합니다. 만든 사람이 밑바닥에 크러스트를 바르는 것을 잊어서 사과 위에 올려놓게 된 거죠. 이건 도움이 되기는커녕 스콜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그때 파스트리가 한 번의 실패가 타르타탱처럼 아름다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곱씹지 말라고요. 이 말은 스콜에게 가족 트라우마와 항상 실패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듣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패하지 말라고. 그때 페트라가 개입해서 무려 100명이 넘는 무고한 시체가 있었더라도 집에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자신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이 마침내 스콜에게 통했고 그는 더 나은 리더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자인 파스트리를 무시하고 그 못생긴 년을 정원에서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나중에 파스트리는 바보 허바크에게서 빼앗은 선물들을 한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퓨얼에게 아버지가 공작과 함께 남아 훔친 염소들을 모두 되찾고 사기꾼 남작의 남은 것을 파산시키려 한다고 알린다. 훔친 염소들을 모두 되사고 그 사기꾼 남작의 남은 것들을 망치려고 그의 섬뜩한 표정을 본 신데렐라는 소름이 돋았고 바로 그때 카세롤이 돌아왔다. 그는 페스트리를 데리고 가서 되찾은 동물들을 순간 이동시키는 것을 돕는데 퓨얼은 그가 마을에 거의 동물원 전체를 가져온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의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 사디스트는 미리 지불한 돈으로 말을 사서 남작에게 장난을 친 방법을 더 자세히 밝히며 그가 똑같은 굴욕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이후 페스트리는 성공적으로 와인 앞찾기를 만들어 자신의 달콤한 시럽을 만들고 니코리스와 수도로 데이트를 가는데 리테 씨는 페스트리의 대담함과 동시에 그의 리즈에게 푹 빠진 것에 대해 화가 난다. 며칠 후 그는 마침내 니코리스에게 약속한 대로 치즈케이크를 구워주는데 그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한다. 이것으로 페스트리의 달콤한 모험은 끝이 난다. 끝까지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전설 같은 분, 가짜 팬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면 아래에 나라이피 페이스트리라고 댓글을 달아봐요. 그동안 다른 영상들도 화면을 눌러서 시청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멋진 시간 보내고 언제나 멋진 덕후로 남아있어요.